겸손은 다스베이다 257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은 꽃미남. 왜 비웃어? 꽃미남 박시영 대표 모시겠습니다. 운동화 또 새 거 샀네? 샀나? 하나 사줄까? 주중에 퇴근 시간 이후부터 조사하는 유일한 조사. 그만큼 직원은 혹사한다는 얘기 아니야? 주중과 주말을 함께 조사하는 유일한 조사. 전화 면접과 IRS를 동시에 하는 유일한 조사. 여기에 안심번호와 콜백까지 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여론조사. 비싼 게 정확하다. 여론조사 꽃. 33차 정기조사 결과. 개요는 화면에서 확인하시고. 자, 이번 주에는 약간 특이 증상인데 전화 면접과 ARS가 서로 방향성이 좀 어긋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정당 지지율이 11.5%. 우리 전화 면접 조사상으로는 가장 많이 벌어졌어요. 제가 찜찜하다고 했던 기간 제외하고는 이 정당 간 격차는 몇 달 동안 네. 8%에서 10% 사이에서 네. 1, 2% 왔다 갔다 했거든요. 3.1절 메시지 69시간, 정순신, 친윤 지도부 등장해서 한 3월 10일, 11일 조사부터는 굉장히 양당 간의 격차가 벌어졌어요. 반면에 ARS는 지난주가 최대 격차였거든요. 조금 뭐 약간 튀었다고 볼 수도 네. 있습니다, 사실은. 예, 되게 뭐 지금 뭐 리얼미터도 10%포인트가 차이 났잖아요. 예, 그런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ARS는 지난주가 최대 격차인데 다소 줄어서 하지만 여전히 13% 정도 차이. ARS는 줄고 전화면접은 늘었어요. 대통령 지지율도 봤잖아요. 대통령 지지율도 우리 전화면접은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심지어 최근 4주간은 33.3에서 계속 이어졌거든요. 근데 아주 미세하게 33.2, 진짜 이거 33.2. 만들고 싶어도 이렇게 만들 수 없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참 잘 뽑았어요. 의미심장합니다, 저 표정은. 우리 디자인 팀이 사진 기가 막히게 뽑아요. 예. 자, ARS는 2% 정도 약간 상승했어요. 왜 이렇게 어긋났을까요? 그 분노 게이지가 별로 바뀌진 않았는데 약간 수렴한다는 제스처가 약간은 있었어요. 여론이 나쁘니까 내가 조심하고 수렴하겠다. 뭐 예를 들면 69시간도 막 추진하려고 하다가 여론이 안 좋네? 한번 검토해봐. 뭐 그렇다고 해서 태도가 확 바뀌진 않지만 일부는 그럼 좀 지켜봐야지. 그러나 이제 정치 저관여층들의 민심은 차갑게 좀 식어 있어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벚꽃이 만개해서 많은 분들이 나들이를 갔거든요. 여론조사 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점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잘 안 잡혀요. 조사를 응하지를 않으니까. 밤늦게까지 전화조사, 여론조사가 안 끝났어요. 그런 변수도 약간은 있다. 벚꽃 변수? 네, 아주 중요한. 자, 우리나라 최고의 여론조사 전문가가 벚꽃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동훈 장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힘도 꽉 준 거야, 저거. 쉽지 않아. 이분은 자기가 사진에 어떻게 찍힐까를 항상 생각해요. 메소드 연기를 하셔. 고개를 딱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 있잖아. 거울 보고 연습하는 것 같아. 약간 우국지사 이런 흉내를 내는 거지. 그치. 지금. 자, 근데 요즘에 한동훈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국민의힘 이제 인사들이 늘어나고 막 있어요. 태도가 불손하다, 너무 가볍다, 뭐 패널 수준이다. 아니 패널들이 어때서 한동훈보다 훨씬 낫습니다. 한동훈 차출설부터 시작해서 이복현 금감원장 출마설, 검사 출마 제한법이라는 게 있어요. 검사 퇴직한 후 최소한 1년 동안은 출마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이걸 법무부가 반대했어요. 그 얘기는 뭐 대거 검사- 나가겠다는 얘기죠. 굳이 법무부가 반대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현직 검사들 중에 출마 대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서는 검사 출신들이 대거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나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수사 관련했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고생했어. 나가. 장차관급으로 가 있는 검사들 있잖아요. 워낙 많죠.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출마할 것이다. 근데 그 대표격이 한동훈 장관이란 말이야.
여기는 전략 공천을 많이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부동산 문제로 지탄을 받았다. 뭐 영남권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이때까지는 이제 민주당 때려잡았던 것이고 그렇죠. 이제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잖아. 자기들을 위한 자리를. 그렇죠. 검사들이 되고 나오고 그러면 내 자리가 위험하잖아. 그렇죠. 견제 목소리 나오기 예,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견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 한동훈 장관이 출마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인가. 대략 대통령 지지율만큼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지. 그렇죠.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이 핵심인데 수도권에서 냉담하고요. 중도층도 이 문제에 대해서 냉담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호감도 비호감도 조사하면 거의 2배 정도가 비호감도가 높거든요. 한동훈을 만약에 차출을 한다면 그냥 일개 후보로 쓰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총선에 그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지지층만 잘 결집시키면 자기들이 승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런데 대구 경북조차 46대 42야. 그리고 중도를 보면 35대 57이에요. 57이 도움 안 된다는 거거든요. 특히 MZ세대 남성들한테 큰 인기라고 계속 언론 플레이 하는데 그러니까 20대 남성을 보면 36대 35예요. 네. 반반이야. 근데 20대 여성들은 18대 51이거든. 근데 투표율은 20대 여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20대만 따로 투표해도 당선이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 나오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제발 나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나오면 좋은 적당히 거야. 때리세요 한동훈을. 관리하면서 가야지. 당에서는 내 자리도 뺏길 수 있지만 총선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의 전략은 전략 공천을 저는 많이 할 거라고 보는데 의원들을 많이 날리는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는 양면성이 있을 것 같아요. 검찰 독재 정권인데 검사들만 내보내? 한편으로는 물갈이 세게 하는 게 맞지? 라는 여론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여론을 타고 검사들을 대거 공천하겠지. 그렇죠. 그럼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시스템 공천이잖아요. 만약에 현역들이 대거 공천을 받았다 이러면 민주당은 물갈이를 별로 못했네? 이걸 가지고 또 프레임을 만들려고 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 당원들이 잘 판단해야 할 몫이 아닌가. 자, 한동훈 가지고 계속 물어봤어요. 현재 결정이 적절했다가 절반 정도고 대통령 지지율만큼 적절하지 않았다가 나오거든요. 근데 잘 모름이 상당히 높아요. 사실 검찰 수사소추권은 입법사항이다. 이거 해설이 필요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 정도는 헌재가 잘했어. 연속해서 뭘 물어봤냐면 한동훈 장관이 헌재 판결 공감하기 어렵다고 했단 말이야. 이 반응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하지 않아. 적절했다. 역시 대통령 지지율 안쪽에서 놀아요. 이거는 한동훈 호감도하고 또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한동훈이 이게 다- 얘기하니까 그거 사실 아닌 것 같은데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한동훈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다 총선에서 한동훈이 미칠 부정적 영향력을 드러낸 수치예요, 이게.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뛰어난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 이게 지금 한동훈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21대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막 검찰개혁 그 드라이브를 좀 걸었지 않습니까? 지금의 검찰개혁 공감도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들어오면서 검찰 독재 정권을 실제로 경험해 봤거든. 그래서 검찰개혁 진짜 해야 하는구나 라고 그렇지.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22대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어떤 선거 공약을 내세울 거냐. 특히 그렇지. 검찰개혁, 언론개혁 검찰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경험을 해본 거죠.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검찰 개혁 이번엔 더 강하게 그렇습니다. 하겠다. 강하게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통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한동훈이 나오면 더 고마운 거지. 그 지역은 복받은 지역이야. 상대 민주당 후보는 자원봉사자 막 몇백 명이 몰려갈 수가 있어. 한동훈 차출되면 네. 민주당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알아요. 아는데 한동훈 본인과 윤 대통령은 몰라. 그래서 나올 것 같아. 나오죠. 키워야 하는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 그리고 또 중요한 변수 하나는 우리 대통령 부인이라고 봐요. 대통령 부인이 네. 요즘에 어떻게- 뭐 사이가 좀 안 좋나요?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래요? 예. 거기까지 잘 모릅니다. 뭔가 내 입으로 뭔가 뱉어내게 말하는데 절대 안 하지. 예. 요 사안은 한마디만 잘못해도 고소고발거리거든요. 네. 요 사안은 박시영 대표가 높여가겠습니다. 박시영 TV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장관과 대통령 부인이 꼭 같은 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소 존재할 수도 있다. 저는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어쨌든 나오면 검찰개혁 프레임이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그렇게
전당대회에서 공천권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도 자기 사람 막 꽂으려고 한 거 아니야. 예, 근데 요즘에 그 언론 보도 여러분들 봐서 알겠지만 국민의힘 자중질환에 빠져 있거든요. 정광훈 이야기 가지고 또 여러 명이 막 달라붙었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윤석열 대표의 자칭 멘토라고 일컬어지는 심평을 또 윤핵관 중에 한 명인 이용 의원이 공개적으로 저격을 했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거든요. 총선이 그것도 이제 아무나 총선이 다가오니까 자기 운명이 걸려거든. 이제 총선 레이스로 사실상 돌입했다. 정치권은. 그리고 윤 대통령 쪽을 힘을 좀 빼야겠구나. 이런 게 지금 대체적인 흐름인데 그리고 구구적인 성향 사람들을 좀 목소리를 줄여야겠다. 정광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요즘에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 원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준석 끌어안아야 한다. 왜냐면 이렇게 이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모아야 하니까 원래 선거 때는 그런 거예요. 민심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적정선에서 타협할 가능성도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네. 콩가루 집안이라고 해요. 자,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하루아침이지 20몇 년간 무역 흑자국이었다가 단 몇 개월 사이에 최대 무역 적자국이 됐어요. 결과는. 근데 이건 보도를 하면서 원인을 얘기 안 하는 거거든요. 원인? 이게 중국 경제의 자체적 구조 변화 때문이다. 이게 지금 보수 매체들이 밀고 있는 이유예요. 예.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은 25%밖에 안 돼. 보수 매체들이 이걸 계속 뿌리는데도 안 먹힌다는 거지. 그렇죠. 대통령 지지층도 다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바꿔서 이걸 물어봤어요. 중국과 외교를 보다 협력적인 관계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질문을 이렇게 바꿨어. 지금은 반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걸 전제하는 질문인데 그렇게 하자 70%가 넘게 그래 그렇게 바꿔야지. 충격적인 건 국민의힘 지지층 한번 보세요. 국민의힘 지지층도 60.7이 동의해요. 윤석열 정부가 반중해서 그런 거지 이렇게 직접 물어보면 글쎄 라고 한 발 빼고 답하지만 협력적인 관계로 바꿔야지. 이 질문에는 전제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질문하면 진짜 속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바꿔야지. 야, 이러다 큰일 나. 이 질문에 주한 중국 대사관도 이 여론조사를 받더라고요. 제가 건너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런 조사를 안 하거든요.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던 국민의힘 지지층조차도 다수가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정부가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론조사꽃이 꽤 진짜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는 거 아니, 같아요. 우리 질문 설계가 굉장히 정교하거든요. 그냥 반중 노선 때문입니까? 이 질문만으로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어요. 이 질문은 내가 만든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만든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도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심층적으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할 말을 해야 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협력적인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소위 태극기 부대 또는 강성, 극우. 근데 현 정부는 2층이 원하는 걸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이 조사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게 저쪽에 하나의 카드가 반중 혐오 그 정서를 확산시켜서 젊은층 흔들어 그렇죠. 보려고 하잖아요. 안 이런 돼. 데이터를 막 공개를 해줘야 돼. 그래서 젊은층도 똑같잖아요. 저 크게 차이 없거든. 결과를 보고 있잖아, 우리가. 큰일 나겠다. 윤석열 취임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순식간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30대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율이 아주 높은데 20대가 반반이란 말이에요. 20대 남성. 남성. 왜 그런지를 설명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는 진짜 많이 알려낼 필요가 있다. 자, 이것도 중요한 건데 일본에 가서 다 퍼주고 왔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호응하기는커녕 역사 왜곡을 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근데 저거 그림만 보면 일장기야. 근데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항의해야 된다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고라도 의례적인 항의, 하나만한 항의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설사 그런 항의를 해서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항의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진짜가 나오지. 항의해야 됩니까? 하나만 한 질문이야.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렇죠. 네. 악화를 감수하고라도 항의해야지. 이 90%가 넘어요. 이거는 박시영 대표 날씬합니까? 응? 안 날씬합니까? 이런 거 그런 식으로 물어봐도 부르면 안 되지. 김어준에 비해 이렇게 부려야지. 90% 나오기 진짜 어려워요. 뭘 물어봐도. 김어준 총수의 뒷모습을 보여주고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어머 그 얘기하니까
파리 외유 시절에 탁현민이 있었어, 파리에. 어떤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틀림없이 나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야. 누가? 탁현민이. 아. 앞에 누가 걸어가는데 아. 그 헤어스타일 보고 100% 나라고 생각해가지고 뒤에 가지고 딱 쳤다는 거야. 돌아보는데 파리 아줌마. 더 웃긴 거는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잖아. 근데 불어가 짧잖아.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라디시옹이래. 라디시옹은 영수증이거든. 라디시옹 실버플레이어. 그 파리 아줌마 입장에서는 딱 들을 영수증 내놔. 갑자기 생각이 나네. 예. 의전 비서관, 외교부 비서관, 국가안보실장 줄줄이 경질 사퇴되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부 권력 투쟁일 것이다. 두 번째, 대통령 부인 아닐까? 이거 두 개가 그냥 압도적이야. 아마 이 조사를 이번 주에 조사했으면 주말에 더 올라갔지. 20.3이 아니라 더 올라갈 가능성이 왜냐면은 있죠. 블랙핑크 나오기 전에 얘기거든. 그리고 김성환 실장이 그 얘기 했잖아요. 미국 파트너한테 그 얘기 들어본 적 한 번도 없다. 그럼 왜 날라간 거야? 그건 모르겠어요. 이런 가운데 미국 가가지고 대통령이 뭘 중점부터 해야 되냐. 다른 거 다 짜잘해. 경제. 그렇습니다. 경제. 예. 큰일 났어. 큰일 났다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가가지고 또 다 털리고 오는 거 아닌가? 그 미국이 세게 압박을 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주기적으로 시작한 주간식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고무됐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우위야. 3.7% 우위. MB 박근혜 뭐 전두환 뭐 다 제꼈어 김영삼. 이거 대통령실에 꼭 보내주세요. 과거에는 오랫동안 박정희 오랫동안 1위 했었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10년 이상 압도적 1위입니다. 어떤 조사를 해도. 박정희 전 대통령은 보수가 유일하게 계속 거론하는 대통령이죠. 그리고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원래 망자를 이길 수는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4위인데 5위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원래 현직이 세 번째 정도 옵니다. 대통령 현직일 때는 이보다 높았어요. 3.7%. 이 수치가 진정한 진성 지지자의 숫자예요. 시국에 따라서 정세에 따라서 조금씩 변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지표로 활용해 보려고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MB가 흐뭇해할 것 같아. 박근혜, 뭐 김영삼, 이승만 다 제꼈잖아. 이재호 장관한테 이야기 해줘야지. 보수 대통령은 다 이렇게 깔려 있잖아 밑에 쫙. 이런 거를 20대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자, 보수 대통령 뽑아놨더니 역대 어땠는지 국민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젊은 층들한테 빨리 홍보를 해줘야 돼요. 진보 진영은 자기가 선택한 대통령을 나중에 또 자랑스러워해요. 근데 보수는 매번 아유 손가락 잘라야지. 그러면서 매번 뽑아. 우리 꽃조사 한번 보고 나면 다른 여론조사 볼 수가 없습니다. 좀 늘었나요 구독자가? 올라가고 있어요. 요즘에 정치인들도 저희 유튜브 출연해서 서약하고 갑니다. 여론조사 구독하겠다고. 자, 총선의 한 3개월 전부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론조사가 미치는 영향이. 그렇습니다. 그때 누구한테 기댈 거야? 기댈. 꽃에 기댈 거 아니야. 그러면 구독은 언제 해야 되겠어? 자, 지금 구독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농약 한 방울 없이,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을 맞으며
더운 계절, 추운 계절을 이겨내며 함양 지리산 자락에서 7년을 자라납니다. 산삼 순백. 딴지마켓에서 홍삼 가격으로 진짜 산양삼을 만나보세요. 잦은 회식과 야근으로 늘 지쳐있는 남편에게 피로엔 간편한 밤샘 공부와 학업 스트레스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녀에게 피로엔 간편한 비타민 엔젤스 피로엔 간편한은 인체 시험을 통해 간 수치 개선 및 피로 회복 효과가 검증됐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비타민 엔젤스를 쳐보세요. 음주 단속이 있겠습니다. 후 불어주세요. 너너너너너 아니 알코올 수치가? 예? 저 가글만 했는데? 이런 알코올 들어간 가글을 썼군요. 그러면 입마름에 구취도 날 수 있습니다. 닥스메디 쿨센스 케어 플러스 가글을 써보세요. 쿨센스 케어 플러스 가글이요? 네, 무알콜에 프로폴리스와 강황 추출물이 함유된 치과에서도 처방되는 가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닥스메디 가글만 써야겠어요. 자, 국립외교원장에서 잘리자 본인이 사단법인 하나 만들어서 이사장에 취임하신 김준영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지금 그 외교광장 만드셨는데 몇 면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모였어요 보니까 외교 전문가들이. 예, 맞습니다. 네, 어떻게 이사장 되신 거예요? 얘가 제가 제일 만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진짜 걱정인 게 네, 대통령실에 보면 중견기업의 비서실만도 못해요. 대통령은 중소기업 사장만도 못하고. 중소기업 기분 나쁩니다. 아니 중소기업도 이렇게 무슨 비전 발표를 한 다음에 바로 뒤집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이게 뭐야. 멍텅구리. 응? 무능력자들이 앞으로 4년간 얼마나 더 망가뜨릴까. 최근에 하나 들은 얘기를 치면 안보실장의 성격이 원래 처음부터 김태호 안보실 1차장하고 이렇게 맞서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좋게 얘기하면 균형 감각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기회주의인데요. 자기 주장이 강해서 누구랑 이렇게 권력 투쟁할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나오고 있는 권력 투쟁의 결과다. 이거 다 소설 쓰는 거예요. 지금 외교광장에 모여있는 외교 전문가들의 중론입니까? 아니 저희 중론입니다. 잘 아시잖아 또. 아. 그 새로 온 국립외교원장도 아시고. 잘 알고요. 아는데. 예, 김태호 차장도 아시고. 예. 근데 이분은 외교부 차관을 했지만 김성한 안보실장. 안보실장은 동아일보에서 전격적으로 단독으로 김성한 블랙핑크. 실장을 흔들어댔잖아요. 예, 블랙핑크 얘기하면서. 예, 블랙핑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수습하려고 하다가 왜 중립 지키냐 편을 안 들고 그렇게 날아간 줄 알았는데요. 그것도 뭐 저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뭐냐 하면 새로운 소식을 들으셨구나 뭔가. 네. 근데 그 문제가 등장했을 때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가릴 수 있다.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말한 거잖아요. 블랙핑크가 공연이나 이 일정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를 했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그것이 결국 경질의 가장 큰 이유였다. 그러니까 블랙핑크 때문이었다고 했다가 내부 암투 때문이라고 했다가 다시 결국은 블랙핑크 때문이었다. 그런 것 같아요. 시발. 현 대통령실에 어울리는 이유인데. 아니, 전체 방미 성과를 가릴 수 있다.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죠. 예,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가려야지. 가려야지. 가리고 내 옆에선 블랙핑크하고 내가 빛나야지. 라고 생각했다는 건가요, 누군가가? 좀 모릅니다. 저 하나는 살려두셔야지. 자꾸 저까지 끌고 들어가가지고 누가 남겠습니까? 혼자 갔다 와요. 야, 사식 넣어줄게. 그런 하여튼 새로운 또 업데이트된 정보가 있다? 예, 예. 야.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제 그런 합리적인 견해도 이제 얘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한 일이죠. 안보실장인데, 블랙핑크 하라니까, 이거 아니야. 어디 씨발. 이랬다는 거 아닌가, 지금? 자, 제가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모신 이유는, 한일 정상회담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잃은 게 뭐냐. 본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이걸 외교 전문가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도덕적 우위를 일본에 대해서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겠죠. 그거 진짜 중요한 거라고 저는 봐요. 네. 한일 관계에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까지 유난히 신경질적인가. 일본 우익은 일본이 아름다운 나라다. 계속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옆에서 야 니네 위안부 사과 왜 안 해? 그러면 일본 우익은 위대한 천황의 군대가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다라고 부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옆에서 무슨 소리야 개소리 하지 마. 다른 나라에서는 일본이 대충 이렇게 하면 먹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일본하고 우리를 붙여가지고 군사적으로 써먹고 싶은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아니 우리 침략하고 역사 왜곡하고 사과도 안 하는데 일본하고 우리가 어떻게 군사동맹을 맺어. 맞는 말이거든. 맞는 말이니까 미국도 강요를 못했단 말이죠. 강요를 못했고 힐러리 클린턴 기억나시잖아요. 오히려 위안부란 말은 너무 점잖은 말이다. 오히려 성노예라고 써야 된다고 할 정도로 사과하지 않는 일본을 항상 독일하고 비교하면서 질타를 했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안 되는 것이 한국의 책임이 아니라 일본의 책임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도덕적 우위였는데 이걸 이제 완전히 우리가 해소시켜줘 버리는 거죠. 윤 대통령은 이걸로 역사책에 기록돼서 전두환 만큼이나 두고두고 욕을 먹을 거예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외교부에서 대통령이 가서 구상권 포기했잖아요. 외교부가 그 전까지 뭐라 그랬냐면 구상권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외교부는 얘기해왔다니까요. 일본에서는 그것까지 포기하라고 요구했는데 외교부는 그것까지 어떻게 포기하지 외교부는 안 않는다.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외교부도 지금 해명해야 돼요. 그들이 국회에 와서 얘기했던 것은 그 구상권 안 할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이 구두로 말해버렸잖아. 이거는 김태효 라인의 작품이라고 봅니다. 직접 가서 마지막 선물을 구두로 줍시다.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 게 박진우 외교부 장관이 컵에 반잔을 채웠다라고 얘기한 것조차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일본이 반을 채워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 왜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일본한테 의무를 주느냐. 의무를 주냐고 쓸데없는 소리. 그걸 공개적인 미팅 장소에서 박진 장관을 탓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태효 차장이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장관한테 누군가가 그런 보도가 있었죠. 네, 실제. 실제로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저도 듣기도 했고요. 이 골 때리는 거예요. 아니 일본한테 다 드려야지 말이야. 조건을 단다든가 아니면 일본도 되돌려 줘야죠. 절반은 이런 말을 한다든가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이런 사람이 안보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무총리가 맞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장애물인 것이고 전부 다 돌덩이인 거예요. 일본을 위해서 돌덩이를 다 치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미국도 한국도로 야 그거 역사 그거 그냥 무시해. 그냥 말 못하거든. 말 못하는데 한국 대통령이 스스로 일본에 가가지고 아이고 상관없어요 라고 해버린 거야. 아이고 씨 나한테 욕한 겁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엄청 반가운 일이죠. 지금 일본하고 한국어가 붙여가지고 중국하고 러시아를 막는 군사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붙이기가 너무 어려웠단 말이야. 문 대통령까지는 그 이전 보수 정권도 다 마찬가지예요. 일본하고 군사 동맹은 안 된다. 그걸 한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짓을 한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한 거야. 그냥. 두 번째 질문은 자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근미래. 그러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한 10년 이내의 근미래. 이 근미래의 한일 관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본 밑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그 얘기를 설명해 드릴까요?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한일을 묶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했어요. 80년대 레이건이 사실 레이건과 나카소네는 지금의 미국의 네오콘과 지금 일본의 우익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김태효 1차 장관 지금 외교원장이 된 분이 나카소네 1회 3회인가요? 외교원장은 1회, 예. 김태호 차장은 5회. 5회. 우익한테 주는 상이죠. 일본의 가장 충성 사람한테 주는 상. 그리고 전두환이 있었고 이게 지금 한미일의 동맹을 만들려는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보시면 9.11이 일어나면서 두 사람이 같이 말을 타면서 화를 쏘면서 미일 동맹을 강화시켰고 그때 저항했던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못 이뤘죠. 이런 시도를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수건이 풀린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풀렸고 이제야말로 한미일 동맹으로 간다 하면 트럼프 때도 시도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딱 잘랐죠. 그렇죠. 일본과는 동맹이 아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잘랐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여기에 차이점은요. 이때까지 다 공화당 중심의 우익 중심이었는데
미국의 민주당이 이걸 할 때는 껄끄러움이 있었을 거야. 네. 같이 민주주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당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역이용해가지고 일본을 굴복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돌덩이를 치워주고 오히려 도덕적 우위를 우리가 스스로 포기해버린 그래서 결과 민주당의 도덕적 딜레마를 풀어준 거예요. 풀어준 거예요. 풀어주면서 스스로 꽃감이 된 거예요. 꽃감이. 언제든지 빼먹을 수 있는. 얼마나 좋으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과 국무장관과 주미대사가 동시에 그것도 자정에 미국에서 미국에서 환영 성명을 냈지. 일본이 지금 어떻게 변하는가인데요. 요시다 독트린이라 그럽니다. 일본이 전수방위가 두 개의 기둥이 하나는 평화헌법이잖아요. 일본은 전쟁하지 않는 국가. 이걸 지켜주는 게 미일 방위조약입니다. 요 두 우리는 가지. 전쟁하지 마. 네. 대신 미국이 지켜줄게 이거거든요. 이게 샌프란시스코 조약입니다. 그게 아베 독트린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안보법을 계속 개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3대 문서 바꾼 것도 이겁니다. 미국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이라는 바로 언제 때 시작했냐 하면 오바마 때였잖아요. 그 오바마 때 이것을 주관했던 사람이 바이든이고 그 수건을 풀어준 사람이 지금 바로 윤 대통령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 대통령 가기 전에 미일 정상회담 했던 겁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국방비 2배 증가, 일본이 공격용 무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러시아 다 막으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일본이 할게. 대신에 군비 증강할 테니까 한국도 우리 밑으로 붙여줘. 전쟁하면 육상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육군이 엄청 강하거든요. 우리를 써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사상자가 적게 하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더 얄미운 겁니다. 마치 우크라이나가 지금 사람들이 죽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전쟁을 한반도에서 나라는 거예요. 러시아나 중국하고 부딪히면 전쟁은 한반도에서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만 같은 데에 부딪히면 한국 해병대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일이라는 구도를 만들어서 그 밑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위대의 명령을 듣는 거예요. 국군이 자위대의 명령을 듣는다.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건데 그리로 들어간 거야 지금. 그걸 아베는 적극적 평화주의라고 얘기해요. 저기 어디냐면 나토입니다. 한국이 또 일본하고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나토하고 연결돼서 저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이 국빈 방문에 대한 청구서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강력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우리가 돈 써가지고 이 지역 담당할 테니까 그러면 우리한테도 뭔가 혜택을 줘야지. 그러면서 일본은 미국과 FTA 체결국이 아닌데도 예, IRA에 대한 예외 조항을 예외 조항을 받아서 일본 합의해 줬습니다. 일본 배터리에 들어가는 일본산 광물을 예외로 인정해 줬어요. 일본은 이거 하면서 다 장사한 거예요. 주고받아서 자기들 이쪽을 다 챙겼단 말이야. 아니 미국은 또 포드가 배터리 모자라니까 중국하고 또 계약했어요. 우리한테는 중국하고 거래하지 말라고 해놓고 포드 사고 했습니다. 배터리 CATL이라고 있어요. 전 세계 1위 중국 업체. 그 중국 업체하고 포드하고 합작하는데 자기들 위한 거 다 하는 거예요. 우리만 잔뜩 내주고 얻어오는 게 없어. 바보 멍충이. 호구, 개호구 진짜. 근데 이번에 미국 가면 뭘 또 주고 오겠냐.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한쪽은 소위 경제동맹, 경제안보라는 말을 붙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조업에 이걸 다 빼돌릴 것이고요. 배터리 제조 기술이라든가 반도체 제조 바이오라든지 기술. 반도체. 중국 거래 끊고. 그리고 오른쪽은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가는 그 두 가지. 기술도 꽃감처럼 빼먹고 한국의 군사력도 꽃감처럼 빼먹고 싶은 거예요. 그 꽃감을 다 내주고 얻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 써요. 이게 언제 나왔냐? 이명박 때 나왔어요. 그때 이명박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도움만 받는 게 아니라 미국을 돕는 영국과 같은 수준의 동맹이 된다. 미국하고 세계 전략을 논한다. 웃기네요. 그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 우리가 동원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꽃감. 멍청한 똘마니 취급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얻어내는 게 없잖아. 문 대통령 때는 팬데믹 대처하는 거 보고 한국 컸네? 파트너 되겠네? 남미 일부는 당신들이 좀 맡으면 어떻겠어?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단 말이지. 지금 그게 없어. 뭐 어디 국빈 만찬 한번 해주면 되나? 그러면서 또 뜯어낼 것. 일본도 다 주고 오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달라고 그러면은 다 주고 올 겁니다. 더 주고 오겠지. 저는 미국이 우리를 덩쳐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 대부분의 국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만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우리가 중국에 파는 반도체는 미국에 필요 없는 반도체들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수출 효자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걸 중국을 안 사주면 그럼 미국이 사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딜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애시턴 카터라는 오바마의 마지막 국방 장관입니다. 국방 이론가로서는 최고로 치는 분인데 이 사람이 은퇴하면서 미국의 전략을 저렇게 발표를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전 세계를 연결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꿈꾸는 게 그거예요. 전 세계를 컴퓨터로 다 연결시키고 명령어는 미국만 할 수 있고 우린 촉수인 거예요. 미국이 버튼을 놓으면 우리가 전쟁을 하고 이 구조를 실현하려고 하고 있고 지소미아, 악사, MD예요. 명령어를 이미 맞춰놨다. 그럼 우리 군이 이미 미국의 시스템의 상당 부분 접속되어 있다. 너무 이제 전문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쉽게 풀어줄게요. 사드 있잖아요, 사드. 사드 배치할 때 이거 북한 때문에 배치한다고 막 거짓말했단 말이지. 왜 거짓말이냐면 이 사람도 말하잖아. 사드는 MD의 핵심이라고. MD는 미사일 디펜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 머릿속에 있는 건 전 세계를 다 망으로 연결한 다음에 자기들이 필요한 지역에다 미사일 다 배치해 놓고 버튼은 미국에서 누르는 거예요. 우리는 미사일 발사된 거예요. 이거는 미국 본토 보호 전략이에요. 근데 우리가 미쳤어?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신 미사일을 발사하는 지역, 발사대가 되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드를 배치할 때, 그게 아니고 북한 때문이야. 라고 사기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들어올 때 MD하고 무관하다고 막 그랬다고. 국방부, MD하고 무관하다고. 도둑이 재벌 저린 거지. 그게 MD의 일환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미국이 구상하는 자국 보호망 속의 일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버튼만 누르면 되는 정도로 가고 있지 않을까. 왜냐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그걸 아마 급진전 시킬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북한 막는데 이거 필요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거 한 번 하면 되돌릴 수가 없단 말이지. 그렇죠. 씨발. 네,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참 잘했어요. 그런 얘기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짧게 얘기하면 우크라이나 얘기하셨으니까 남북한처럼 만들려고 그럴 것 같아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합시다. 영구 분단인 거지. 한국형 모델을 구상하고 있을 거야.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처럼 영구 분단시켜버리는 거지. 아유, 씨발.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안녕. 네. 대통령은 몰라도 우리나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거 아니야. 알고 있어야 돼. 어쨌든.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자는 왜 남자보다 털이 적어요? 타인은 지옥이란 말이 왜 생긴 거예요? 선생님, 질문. 야, 그냥 읽어봐.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우리말 잡학사전. 영어 잡학사전, 우리말 어원사전, 신화와 성서에서 요리한 영어 표현사전과 문화교양사전, 철학 잡학사전도 있습니다. 선생님, 어디서 팔아요? 딴지마켓! 잘난 척 시리즈입니다. 스테디셀러예요. 처음에는 한두 권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분야별로 잘난 척 시리즈 딴지마켓 계속 자팔립니다. 오, 이렇게 많아 이제. 15종이 나왔네요.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페루 마카. 우리는 이걸 페루 산삼이라고 부르고 페루에서는 우리가 산삼을 먹듯이 그런 용도로 먹는 거랍니다. 이것도 역시 딴지마켓의 스테디셀러입니다. 위험한 분입니다. 오랜만에 모십니다. 비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험한 분을 왜 모셨느냐. 최근에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렇게까지 일본의 고개를 숙이는가. 외교 안보 라인이 친일 라인이라서 그렇다. 아버지가 문무성 유학생이어서 그렇다. 뭐 어릴 적 일본을 봐서 그렇다.
그것만으로는 이렇게까지 설명이 안 된단 말이지. 왜 저렇게까지. 그 여러 가지가 사실 다 맞긴 합니다. 이제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가 있어요. 연속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대통령이 혹은 대통령 부인이 공적으로 이런 일을 했고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기는 거거든요. 역사의 기록으로. 여기에 공공성이 어디 있어? 어?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 아무리 찾아도. 왜 이렇게까지 하지? 예. 남편은 왜 저러지? 부인은 왜 이러는 거야? 이제 우선 그럼 윤석열 대통령 얘기부터 해보면 일본에 지나칠 정도로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치적인 측면이 있고 개인 심리적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사대주의죠.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뭐 지지율이 낮아서만은 아니고 국민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반대하는 반국민적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를 못 받을 것이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내가 앞으로는 할 짓을 고려해 봤을 때 정권 재창출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돌이지만 그래도 그 정도 생각은. 그럴 때는 외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던 사람들은 외세 의존을 안 합니다. 정조 같은 분, 세종 같은 분. 그런데 국민을 반대하는 정치나 패권 정치 뭐 이런 걸 했던 사람들은 외세에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죠. 왜냐하면 국민한테는 지지를 못 받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충분한 사랑과 지지를 못 받는 걸 수도 아니까. 그렇죠. 그걸 지켜줄 사람이 따로 필요했다. 그렇죠. 그래서 사대주의자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등장하는 건데 사대주의는 그 뿌리를 보면 개인으로 보면 의존과 숭배라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죠. 강한 힘센 사람한테 의존하고 또 그 사람을 좀 숭배하고 개인 차원에서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못 믿는 거죠. 그렇죠. 시험 볼 때 공부 못해서 망칠 것 같으니까 공부 잘하는 애한테 의존하고 컨닝 시켜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능력이나 힘 같은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이제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 때 부모들한테 의존하는 거죠. 자기가 혼자 나가서 살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중학생쯤 되면 가출하죠. 의존을 벗어나려고 그럽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그렇듯이 이 집단 차원에서도 어떤 한 정권이 외세에 의존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자기 국민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안 믿을 정도가 아니라 싫어하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북핵보다 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니까 너무너무 자기 국민을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명나라 지원을 싫어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선조는 명나라를 믿었죠. 이런 모습이 이제 윤석열 정권의 특징이다. 사대주의 정권이다. 자기 민족과 백성을 못 믿는 사람들이다. 자기를 보존하고 싶은데 네. 그 보존의 힘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딴 데서 샀게 된다. 그렇죠. 그런 대상 중에 하나가 일본이다. 네네, 미일이죠. 그런 심리에서 출발한 것이다. 예, 그런 정치 집단이다. 일단 집단 심리로 봤을 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또 개인 심리 차원에서도 친일 숙미 외교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나와서도 계속 분석을 했지만 권위주의적 성격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무력감에 기초한 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힘센 대상이 필요합니다. 의존할 수 있는. 자기보다 힘센 대상을 계속 찾아왔을 텐데요. 지금은 대통령이 자리에 올라왔잖아요. 자기보다 더 힘세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국내에는 김건희 여사하고 천공밖에 없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은 그냥 이제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없어요. 결국 외국에서 찾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제일 강대국으로 어릴 때부터 생각해왔던 미국, 일본이 이제 주요한 대상이 되는 것이죠. 채워지지 않는, 해소되지 않는 불안감이 있는 거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스스로. 권위주의 성격자는 겁이 굉장히 많고 무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힘을 추구하는 건데 그것이 자기한테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뒷배가 필요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네네. 내 뒷배가 돼줘야 돼. 그렇죠. 이분들을 모시면 나도 힘이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 일본을 굉장히 이제 떠받드는 건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려서부터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우호적인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문무소 장학생이었다고 하니까. 네네네. 윤석열에게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에요. 어릴 때는. 애들은 다 자기 아버지가 제일 힘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힘센 아버지가 일본을 떠받든단 말이죠.
그것이 뇌리에 굉장하게 각인이 됐을 거거든요. 야, 저렇게 힘센 아버지가 떠받았던 나라. 그럼 엄청나게 힘센 나라고 위대한 나라이겠구나. 그게 계속 지금까지 유지되는 거죠.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냐고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발전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유지가 돼요. 보통 사람들은 한때 어릴 때 그런 생각을 가지더라도 자라나면서 바뀌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처럼 발전이 없는 사람들은 더 강해져요. 그래서 어린 시절 상처가 위험한 거죠.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어디에서 드러났냐 하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진국 나와서 너무 아름답다.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네. 아, 충격적인 것이 그럼 한국은 후진국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이 담겨 있는 거죠. 담겨 있는 거죠. 선진국이라서 아름답다는 얘기는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뿌리 깊은 무의식에서부터 일본이나 미국을 숭배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 어린 시절부터 쭉 지속되어 온 그런 것들이 더 강해지면서 지금은 아주 신나서 하는 것 같아요. 신나서. 저는 일본 가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형님들한테 오므라이스도 하나 얻어먹고 친일파들 중에서도 어쩔 수 없이 친일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럼 그렇게 즐겁지는 않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진심으로 즐거워 보입니다. 거기 가서 어울려서 밥 먹고 막 이런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거죠. 삐. 자, 윤도태명에 대해서는 더 묻지 않을게요. 네. 자, 이 두 번째 질문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사진을 너무 많이 찍어요. 네네네. 왜 이렇게까지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는 겁니까? 현실에 보면 김건희 여사 같은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냥 하루 종일 셀카 찍는 사람들 있거든요. 어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같이 찍고 꼭 자기가 들어가야 돼. 이제 그런 사람들의 특징 음식만 찍지 않고 자기를 넣어서 찍고 놀러 가도 경치 안 보고 셀카 찍고. 아니 그거는 개인 SNS에 하면 되잖아요. 네, 그 이제 대통령실 버전인 거예요 이게. 대통령에 이제 부인이 됐기 때문에 레벨업을 한 거죠. 그런 거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은 왜 올리겠어요? 사람들한테 좋은 말 들으려고 올리는 거지. 그거 올려가지고 너 미쳤니? 너 뭐 제정신이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올리는 건 아니에요. 너 참 예쁘다, 멋지다. 네, 그렇죠. 그런 얘기 듣고 싶은 거죠. 뭐 사진 보니까 공예인데 이거는 사실 이제 그러니까 불시에 이런 사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정말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그냥 너무 좋아서 도취한 표정 아니야? 자기가 그 순간 너무 즐거운 거야. 즐거울 수 있는데 이걸 골라가지고 대통령실 로고를 박아서 뿌리면 네. 사람들이 이걸 보고 정말 대통령 부인 정말 매혹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어떤 공공성도 없다 이런 생각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과 주목,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방법이 너무 유치하죠. 차라리 한동훈처럼 그 영어책 같은 거 들고 나와서 이렇게 소장님, 네? 그거 한글 책 껍데기 베낀 건가요? 네, 그러니까요. 머리 많이 썼어요. 머리 잘 썼어.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원서로 된 책 읽는 지적인 사람을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지 않겠어? 이래서 그 연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김건희 씨는 그게 아니고 그냥 예쁜 사람. 이런 거 갖고 승부하려고 그러잖아요. 수준이 한동훈 장관보다 낮은 거죠. 비. 이 질문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예뻐 보이고 싶다는 욕망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거를 굳이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권력욕. 그러니까 이 정권은 바보 윤석열을 여기까지 끌고 내가 만든 거야. 네. 내가 진짜 막후의 실력자다. 봐, 윤석열 대통령 이상한 바지 입고 나오는 사진은 막 내보내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깔끔하게 연출한단 말이죠. 네. 저런 남자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겠어. 그 말이 이 사진 속에 담겨 있다. 그래서 어떤 권력욕하고 연결되는 거 아닐까. 근데 그거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작동을 할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네, 그 말씀하신 내용을 계속 무의식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김건희 씨는 몇 명한테 사랑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온 국민이 나를 좋아할 때까지. 이 짓을 계속하겠다. 거의 그 수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몇 명이 칭찬해주고 이런 거를 만족 못하는 상황인 거죠. 이제는 그렇죠. 백성국제 나오는 계모 있잖아요. 거울한테 맨날 거울 괴롭히는.
TV. 거울 학대죠. 매일 그 물어봐서 안 그러면 깨뜨리겠다 그러고 국민들한테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나 예쁘지, 나 뭐 멋있지, 박수 쳐줘, 뭐 이러는데 뭐 우리는 뭐 거의 고문당하는 거죠. 네,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혹시 나중에 네. 출마하려고 그러냐? 저는 그런 것도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꿈꿀 수 있는 네네. 그 멘탈리티 아닙니까? 네. 이 김건희 씨는 사람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일종의.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하면 넘어올 거야. 그렇죠. 휘어잡을 수 있어. 이 사진도 그런 게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어느 네. 순간 내가 직접 출마해 볼까? 상상을 혼자 하고 있는 게 그렇죠.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나를 그러니까. 좋아하게 만든 다음에 기회가 온다면 내가 직접 나서서 스포트라이트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내가 뭐 대통령 사실 맞는 거 아니야? 스스로 생각하고 네. 주변에 그렇게 말하고 네. 그러면서 그런 의식을 이런 사진을 통해서 계속 내보내면서 나한테 반한 사람들 모아서 내가 직접 나중에 나가볼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이 사진 보면서 그렇게 연결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이제 김건희 여사도 권력력이 강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강한데 이 기전은 좀 틀리죠. 윤석열 대통령은 힘을 쫓는 거거든요. 근데 김건희 씨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목적은 힘을 행사하고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진 찍고 더 많이 찍고 더 좋은 데서 찍고 그쪽이 아마 관심사일 거예요. 그래서 맨날 텔레비에 나올지도 몰라 하루 종일. 뭐 24시간 방송 뭐 이런 거. 24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어떤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거죠. 새로운 고통 속. 100만 분에 하나 출마하더라도 네. 당선될 일은 없다고 봅니다만 네네. 그런 상상을 하고도 남을 멘탈리티가 아닐까. 맞습니다. 그렇지 네. 않고서는 이 사진을 친구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고 네. 애인한테 보여줄 수도 있지만 전 국민이 보거라. 이걸 어떻게 해. 이 사진 한 장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연속으로 막 있어요. 막. 네, 앞으로 더 나오겠죠. 이걸로 안 되면 더 한 걸 찍겠죠. 아마 될 때까지 시도할 겁니다. 될 때까지. 야, 앞으로 계속 이런 사진 우리가 많이 보게 될 것이다. 네. 자, 소장님 생각입니다. 그리고 소장님과 함께 겸손은 힘들다 해서 새로운 코너를 만들 거예요. 역사학자, 심리학자, 사회학자 이런 분들과 함께 정치 이슈에 대해서 접근해 보는 거죠. 재밌을 것 같아. 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릎, 어깨, 손목, 허리, 관절이 쑤시고 시릴 땐 프리미엄 관절 건강 기능식품 편관보 전문 제약기업 JW 중해제약이 고심 끝에 배합한 6중 기능성 원료 관절 통증 이젠 참지 말고 지금 문의하세요. 다스베이다 애청자분들만을 위한 특별 이벤트 중입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유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겹이 또 어긋났네. 이럴 땐 한 겹을 한번 돌려주면 어긋났던 겹이 딱 맞습니다. 환경과 사람도 어긋나지 않게 불임재질. 잡내 없는 프리미엄 소곱창을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고 맛있게 고기 가득가득 고소하고 쫄깃쫄깃한 마성의 식감 100% 맛보장제도 실시 복플러스 소곱창. 네 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장영승 대표님, 박원순 다큐 제작위원회 공동대표로 오셨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서울산업진흥원 대표 지내셨고,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김대현 감독님, 뭐 다큐나 극영화 두루 하셨고,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비극의 탄생 저자이시고, 권윤지 작가, 미술 작가이자 페미니즘 연구가이시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네 분을 모셨는데, 이 네 분이 박원순 다큐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박원순 다큐가 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내부의 얘기를 각각 들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박원순 하면 요즘 MZ세대, 특히 여성들에게는 이미 성추문 공직자로 결론이 나 있어요. 지금 40, 50대 기억하는 박원순과 달라요. 완전히. 그리고 진보 진영에는 피해가고 싶은 주제가 됐잖아요. 보수 진영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소재가 됐고. 그래서 박원순 다큐를 굳이 만들겠다고 하면 공개적으로 나서서 도와준 사람이 없어, 이제. 2차 가해라는 주장도 하고 있고, 석연치 않은 지점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거론을 하기 힘든 주제가 됐어요. 그래서 펀딩을 하려고 해도 안 되죠. 네,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이 비극의 탄생이라는 이 책이 출발인 것 같으니까, 손명광 기자님, 이 책을 쓰신 이유, 거기서부터. 예, 짧은 버전을 하겠습니다. 네. 원래 시작은 사실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처음에 기자회견을 했을 때 저는 그걸 믿는 편이었어요. 서울시청의 직원들이 이 사건은 은폐 방조 묵인하는데 가담을 했다는 얘기 듣고 저는 사실 이 나쁜 놈들은 내가 잡아야겠다. 처음 접근은 다 경찰 조사를 받고 이제 무혐의를 받았었는데 원래 출발은 어쨌든 이런 일이 어떻게 대명천지에 서울시에 있을 수 있는가? 그걸 취재하려고 했는데 탐사 취재를 한 6개월 정도 취재를 해가지고 저의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일단 피해자인 그 여비서분이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증들이 많고요. 그걸 얘기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박원순 시장과 그 여비서의 관계는 4년간의 시달림을 했다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박 시장의 죽음이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건 아니었어요. 박원순 시장의 죽음이 혐의를 인정한 게 아니다. 혐의를 인정했으면 저도 이렇게 열심히 취재해가지고 뭐 책을 내거나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박원순 시장의 90년대 초에 맡았던 사건의 기록까지도 다 뒤져봤거든요. 그걸 보고 나니까 저는 좀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비판하려고 한 건데 취재하다 보니 정반대의 면을 보게 됐다. 그래서 그걸 꼭 책으로 써서라도 알려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에게 가해진 혐의는 박원순 시장은 성추행 범이고 그 범행을 박원순 주변의 사람들이 방조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진짜 엄청난 범죄죠. 그렇죠. 저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열받았었다니까요. 한 20년 이상 취재 기자로서의 저의 명예를 걸고 그거는 틀린 것이다. 이 사건을 다시 봐야 된다는 말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감독님은 왜 이걸 다큐로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저보다 더 영향력이 있고 더 잘 만들 수 있는 누군가가 이 사건을 좀 다루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전혀 이제 그런 얘기가 없었고 마치 이제 손명광 기자의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을 보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래도 시작을 했습니다. 박원순 변호사 시절에 1993년도에 이제 우조교 사건이라고 그 사건의 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한국 페미니즘의 시작 지점에 나서셨던 그런 박원순이라는 분이 이렇게 퇴장하게 만들 수는 없었다. 박원순이라는 사람의 명예를 이제 회복해야 되겠다. 그 감독님도 손명광 기자의 책 내용에 힘입은 바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의구심을 갖고 있다가 네, 그렇습니다. 이 책 내용을 보고 이 정도라면 내가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네. 권윤지 작가님, 제가 처음에 얘기한 MZ세대, 고세대 여성들에게는 거의 결론이 난 것처럼 인식되는 사안.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면 이 세대의 이제 작가들에게 얘기해 보면 토론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세대에게는 수십 년간의 박원순에 대한 기억은 없는 것이고 그 세대에게는 그냥 알려진 공직자인데 오늘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네? 그 외의 보도는 거의 없잖아요. 대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제가 받은 인상은 그랬어요. 근데 본인은 그 세대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다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게 된 거예요? 그 세대에서 이 시장님에 대한 신뢰와 또 이 사건의 진실을 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여성은 아마 저 혼자일 겁니다. 혼자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주변에서 못 본 것 같긴 해요. 네. 뭐 총수님도 못 보셨잖아요. 혼자라고 하지 말고 네. 드물다고 합시다. 그 팩트를 보지 않으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실관계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려는 의지. 이미 결론이 난 대로 그대로 믿어버려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무도 의구심 자체를 갖지 않는 거, 의구심을 가지는 것 자체로부터 죄의식을 느끼는 거, 그런 이제 문화 풍토가 형성이 된 것 같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이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문화 권력, 자신이 분명히 갖고 있는 팩트를 알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또 사건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주체적으로 사유하고 판단할 권리 자체를 스스로 내려놓게 만드는 특히 젊은 여성들의 경우 홍위병 비슷하게 이용을 했다. 지난 4, 5년 동안. 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게 됐다. 예, 두 분 이렇게 말 못합니까? 사회의 선배님께서 하신 얘기인데 악마는 구호만에 있고 천사는 디테일에 있다. 여성의 인권을 높여야 된다. 사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저질러지는 폭력들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 그런 구호를 이제 신봉하는 사람들은 절대 나쁜 마음을 갖고 하지 않아요. 선량한 마음으로 그런 구호들에 우리는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구호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권력이나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우리한테 도달을 하지 않습니까? 이 페미니즘 관련된 구호들을 악용하는, 구호를 이용하는 세력들, 그런 위선. 우리 MZ세대는 기본적으로 정의감을 가지고 있고 거대 담론이 아니라 디테일한 면에서까지의 진보주의적인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권이라는 구호를 악용한 세력한테 속고 있다. 그래서 악마는 구호만에 있고 천사는 디테일, 즉 팩트에 있다고 팩트를 보고 같이 바른 길을 찾자. 누구 하나를 억울하게 밟고 넘어가는 운동은 그게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좋은 운동일 수 없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머지 세 분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대현 대표님은 이제 IT 전문가시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진흥원 대표도 하셨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왜 박원순 다큐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위원회의 대표가 스스로 되신 거예요? 하나는 저로서는 인간적인 어떤 도리를 지켜야겠다라는 게 일단은 우선이었고요. 제가 이제 박원순 시장님을 알게 된 게 85년도에 학생운동으로 이제 투옥이 됐을 때 저를 변호를 해주셔가지고 알게 됐고, 그러니까 거의 40년 가까이 된 인연, 뭐 그 사이에 이제 아름다운 가게라든가 다양한 어떤 관계들을 이제 맺어오면서 그분은 그럴 리가 없다라는 확신이 저한테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를 지켜야겠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아까 총수님 말씀하셨듯이 이미 결론이 나 있거든요. 박원순 시장님의 죽음의 실제 진실을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제가 최근에 접한 어떤 그 판결문에 나오는 문구인데, 성추행이나 성폭력 사건 때 성인지 감수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과거에는 그런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 중심주의나 이런 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가지고 피해자들이 큰 불이익을 당했죠. 그 권리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죠.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 대단히 중요한데 한 문장이 더 있어요. 하지만 불쾌한 감정을 느낀 모든 행위가 다 성폭력이 될 수는 없다. 불쾌하다고 그거를 법적 폭력으로 정의해버리면 감정이 권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감정이 권리가 되면 폭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하면 2차 가해라고 하잖아. 그래서 입을 닫게 돼요.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이라는 소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끝나버린 거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네 분은 아니다라는 그런 기록을 꼭 남기긴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위 분들의 후원으로 제작은 했어요. 거의 이제 막바지 작업에 와 있고, 보통 영화 제작을 하면 후반 작업이라는 게 있고, 배급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듭니다. 제작까지는 제작 거의 끝났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해결했는데, 네네네. 마지막에 후반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네네. 그거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원래 할 계획이었거든요.
계획이었거든요. 계획이었는데 크라우드 펀딩 업체들이 안 받아주죠.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어요. 크라우드 펀딩 업체 몇 군데 가봤는데 노하죠. 처음에는 오케이 했다가 다시 뒤바뀐 사례입니다. 일단 근처에 가기가 싫은 거죠. 굳이 아까 총수님 말씀대로 왜 이 리스크를 우리가 안아야지? 자, 근데 이 다큐가 이제 거의 다 후반 작업까지 왔다고 하니 마무리 한데 같이 가달라 이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미 단체, 돈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단체를 만들었고 그 단체 회원을 모집하는 형태로 돈을 모아서 후반 작업을 마무리 짓고 배급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원이 되는 방법으로 후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회원이 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름을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렇게 굳이 이름을 정한 이유는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 기억이라는 어떤 좀 수동적인 입장보다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박원순을 믿어야겠다. 그리고 저희라도 모여서 이 다큐멘터리를 끝내봐야겠다. 이렇게 정함으로 해서 범위는 더 좁아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자. 네. 그렇게 해야만이 이 다큐멘터리가 완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접속할 수 있는 주소를 알려주세요. 유튜브는 트러스트 원순, 홈페이지도 trust원순.com으로 들어오시면 링크들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는 이 주소를 치면 거기서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정을 설명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trust원순.com에 접속하면 거기에 또 후원 방법이 설명이 되어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다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도와달라.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좀 힘이 붙인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마무리를 아주 잘 지어서 박원 시장님의 죽음의 어떤 실제 진실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7월 9일이 3주기인데 그전에는 어떻든 간에 마무리 지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였거든요. 사실 제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참 이게 좀 누추하잖아요. 돈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하지만 지금 그런 걸 가릴 때가 아니고 마무리 지어야겠다 싶어서 좀 사실 창피한 걸 무릅쓰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러 나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권윤지 작가님은 저희가 따로 가끔 모실게요. 나머지 세 분은 다시 부르기는 힘들 것 같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깡탕버터. 딴지마켓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깡탕버터는 백화점에 가면 없고요. 파리에 가게가 하나 있어요. 그 가게에서만 파는 겁니다. 그 가게와 독점 계약해서 수제로 만든 버터인데 이거 먹으면 그동안 먹었던 버터가 가짜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맛있어요. 할인을 하는구나. 4개. 시리고 무너지는 잇몸 관리가 구강 관리의 시작이라던데. 그러다 뒤늦게 임플란트 하시려고요? 32개 전부 다? 그러지 말고 파인프라로 미리미리 관리해주세요. 합성 보존제 없이 천연 유래 성분에 특허 기술을 더해 만든 파인프라 치약. 천연에 특허를 더하다. 제우메디컬 파인프라.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당당하게 품질 보증 3년. 애플비데. 애플비데는 품질 자신감으로 3년 동안 수리비를 받지 않아요. 비데 관리 아무나에게 맡기시나요? 설치부터 청소,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요. 전문가가 만들고 관리하면 달라요. 애플 비데를 지금 검색하세요. 배수구 악취 벌레 때문에 고민이신 분, 바스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바스 하수 배수구 트랩을 별도의 시공 없이 용도에 맞게 설치만 해주시면 악취와 벌레가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자, 도착하는 대로 시작하는 코너입니다. 언제나 1등으로 저는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윤성훈 평론가 모셨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과거에 참 바빴거든요. 누구 때문일까? 한가해진 게. 예전에는 종편 4대 천왕이라고
처음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종편에 거의 모든 프로그램 틀면 다 나왔는데 이제 저하고 만난 이후로 하나씩 굳이 그걸 또 설명을 사라지더니 이제는 이제 자기 프로그램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심지어 뉴스공장을 김어준 총수가 맡기 전에 저는 TBS에 그때 이미 6년째 이렇게 나가고 있었거든요. 이젠 TBS마저 없애버렸네.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하는 이제 프로만 남다 보니까 시간을 잡으면 항상 제일 먼저 와 있어요. 자, 다음 주에 늦게 올 거예요. 깡탕 버터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 또 캉탕버터가 찾아왔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그냥 모든 빵을 살리는 묘약이랄까? 부활의 묘약. 맛없고 막 꺼끌꺼끌하고 우리 요즘에 그런 빵들 많이 먹잖아요. 건강에 좋다고. 거기에 이걸 올리면요, 진짜 정말 마법처럼 입안에서 요리하시는 분들이 이거 진짜라고 그래요. 진짜 이거는 고급이에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얼마나 맛있으면 저희가 목요일날 저 이제 그 뉴스공장 가서 거기서도 이제 빵을 좀 주시거든요. 캉탕버터 있으면 좋겠다. 거의 없더랑 실제로 이런 대화를 나눴을 정도로 정말 모든 버터가 다 캉탕버터였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갖게 만들어준 진짜 이 버터는 그 품질 차이가 엄청난 것 같아요. 다스베이다 보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 다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자, 이번에는 우리 양지열 변호사의 거짓말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음식을 먹을 때 좀 까탈스럽기도 하고 약간 깔끔 떠는 스타일이어서 그 말씀 안 들었구나. 우리 양지열 변호사가 사실은 굉장히 있는 집안 아이였기 때문에 그냥 음식 맛 좋은 순천 출신입니다. 집안이 또 그래요. 네. 그래서 음식을 되게 고급스럽게 드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입술에 뭐 묻는 것도 싫어서 음식 조금만 먹으면 계속 냅킨으로 닦아가면서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편인데 깡탕버터는 입술에 발라가면서 먹고 싶어요. 이게 닿는 순간부터 이게 달라 진짜. 에이 다단계. 정말 입술에 이렇게 정말 닿을 때 느낌이. 아니 지난주에는 발사믹 먹으면 바이올린 소리가 들린다며. 이번에 무슨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여기서부터 몸을 이렇게 식도에서 위장까지를 실크로 닦아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다 먹고 나잖아요? 갑자기 술이 먹고 싶어져. 왜냐면 뱃속을 따뜻하게 발라놔서 뭔가 독주를 먹어도 안 취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지난번에 이거 드시고 키스하고 싶은 맛이라고 않으셨나요? 그래서 발라가면서 혼자 키스하고 있어요. 혼자 키스하고 있어요.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키스를 하고 있어요. 야, 다단계의 끝이다, 끝. 다른 버터가 너무 시시하게 느껴져서 맞아요, 시시하게 느껴져요. 맞아요. 그때 이제 고기 한번 주셨잖아요. 고기도 정말 그냥 이건 육종을 바꿔버려요. 그냥 투플러스가 갑자기 변해. 육종을 바꿔버려. 막 돼지 삼겹살이 갑자기 막 안심으로 바뀌고 막 이래요. 진짜 막 신기해. 아니 이거 드셔보실 분은 동감할 거야. 진짜 거짓말이 아니야. 사기꾼. 변호사님이 이러실 줄은 정말. 맛은 확실해. 그렇다고 육종을 바꾸다니. 요즘에 사실 신나는 일도 없고 너무 항상 뉴스 보고도 싶지도 않고 여러분 일상에서 요거 몇만 원 투자하셔가지고 드셔보시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좋은 기분을 유지하실 수 있는 그런 맛이고요. 버터 때문에? 네. 그럼요. 그리고 진짜 이거는 일타 강사 같은 그런 버터예요. 일타 강사의 어떤 강의를 들으면 그 다음부터 다른 강사들의 어떤 얘기들은 다 시시해지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수진 최고위원이 밥 한 공씩 더 먹자 그랬잖아요. 이거랑 먹으면 2공기 더 먹을 수 있어. 그냥 맨밥도. 그건 맞아.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영화가 쏟아지고 있으니까. 장기자랑이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하는데요. 세월호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연극을 시작한 거예요. 노란 그렇죠. 리본이라고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다큐예요. 이게 네, 이소현이라는 감독님 여자분이 만드셨는데 그럼 뭐 어둡고 슬프고 이런 거보다는 동병상련을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에요. 한 번쯤 보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아이들 대신 내가 무대에서 장기자랑한다. 굉장히 즐겁고 그렇게 만든 다큐입니다. 그리고 에어라는 영화가 작품은 정말 재밌게 봐서 관심 있으신들 보셨으면 좋겠고 그 장항준 감독님의 리바운드도 오늘 같이 개봉했거든요. 아마 노린 것 같아요. 나이키 에어조단 슬램덩크 아이맥스가 또 개봉을 해가지고 그렇게라도 장항준 감독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잘 되길 바라고 VIP 시사회까지 해가지고 반응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감동적인 실화니까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6명의 엔트리에서 1명 부상당해서 5명이 준우승까지 한 그 부산 중앙고의 실화를 다루고 있거든요. 나중에는 다 퇴장당해가지고 3명 5대3으로 농구 대회를 해요. 제가 조금 이제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감독님이 워낙 유쾌하시고 하신 분이다 보니까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저런 유머가 약간 이런 장면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무난하게 보실 수 있는 스포츠 영화입니다. 네. 또요. 최근에 예술영화 쪽에서 논쟁적인 영화가 있는데요. 나의 연인에게라는 작품이에요. 독일에서 이제 만난 두 사람이 결혼까지 하지만 사실 이 여자한테 남자는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거죠. 이 여자는 이게 뭐지? 그리고 남자가 막 사라지고 그 남자의 가족들은 막 자기한테 계속 추궁하고 근데 자기는 아는 게 없고 막 이런 상황인데 나중에는 결혼했는 남자가 사라져요? 아무튼 묻지 말아라. 그리고 절대로 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남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사라져요. 잠깐만 거의 옆 도착입니다. 남자의 정체가 마지막에 밝혀지는데 테러리스트인 거예요. 그런 티를 절대 내지 않고. 어떤 부분이 논쟁적인 거란가요? 테러리스트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파괴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평범한 여성과 사랑을 했고 사랑받는 가족의 일원이었고 그런데 이제 이 남자가 테러리스트였다는 게 나중에 이제 밝혀질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이 테러리스트를 미화시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의 연인에 대한 관점에서 보는 거죠. 보실 만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남녀 관계가 그렇지 않아요? 알고 보면 그런 놈인 줄 몰랐다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다 안 놀라셨구나 지금. 우리 남편도 그래. 우리 와이프도 그래. 서로에 대해서 테러리스트야. 어떻게 보면은 테러리스트가 나을 수도 있어. 잡아가 버릴 수 있잖아요. 아니 그 테러리스트는 최소한 대의명분이라도 있잖아. 그렇죠. 네. 20대는 어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40대는 내 남편은 더하다야. 너는 알기라도 했지. 난 아직도 모른다 야. 자, 네. 이번 주에 개봉한 영화를 2편인데 에어만 보고 왔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윤성원 평론가가 극찬했는데 직접 봤더니 윤성원 평론가가 많은 얘기 했더라고요. 한국 영화한테 큰 가르침을 주는 영화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담백한 얘기로도 충분히 2시간 동안 관객을 즐겁게 만들 수 있는 각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이클 조단은 안 나오는 마이클 조단 이야기죠. 거의 뒷모습만 나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마치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처럼. 무슨 얘기야? 김건희 여사는 주연이지. 무슨 소리야? 큰 신뢰를 저질러. 정면에 나오시는데. 무슨 소리야? 요 정도 나와. 요 느낌이에요. 요 정도 할 동안 나와요? 이 이야기는 마이클 조단의 이야기입니다. 할 때만 살짝 등장하는. 그렇죠. 연기를 하고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마이클 조단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넷플릭스였나요? 그 다큐멘터리 라스트 댄스? 라스트 댄스. 그거랑 같이 보시면 너무 재밌죠. 이 영화는 두 분 모두 보는 걸 추천한다. 네, 추천합니다. 네. 저는 데이트 무비로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데이트 무비로 왜 활용하시면 좋아하죠?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남자 쪽에서 할 말이 많아. 네. 아는 척 할 수 있다. 네네. 나 그리고 에어조단 수집 몇 가지 해봤다. 그치, 얼마까지 주고 사봤다. 그런 주제를 데이트 상대가 좋아할 거라고 왜 생각해? 네. 그리고 저번 주에 최고로 파이어가 났던 건 길복순이었죠. 길복순. 과연 변성현 감독은 일베인가 아닌가? 저는 일단 그 장면들이 내가 일베임을 티내고 싶어서 넣은 장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파이어 난글을 이제 찾아가서 원래 제가 이제 남이 욕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욕을 먹고 있나. 네. 내가 더 잘 욕하려고.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영화를 봤는데 확신이 들면 나도 빨리 대세를 따라서 빨리 욕해야지 그러고 봤는데 어떤 방식으로 욕을 먹고 있는가 봤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장면을 가지고 변성현 감독을 일베라고 몰아붙이기에는 여러모로 그 장면들이 영화 내에서 충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면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보기엔 좀 여러모로 어렵지 않나.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 얘기 했더니만 뭐 일베를 쉴드 친다 뭐 이런 저까지 같이 욕을 먹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은 그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맥락이 아닌데 다 앞뒤는 다 끊어먹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근데 왜 그 감독이 네. 그런 대상이 된 거죠? 이게 좀 타고 올라가 보면은 불안당 때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네. 이분이 원래 트위터를 많이 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세운 어떤 정책에 대해서 몇 좀 안 좋은 소리를 좀 했습니다. 그때부터 약간 안 좋게 찍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원래 홍어 매니아예요. 홍어를 되게 좋아해요. 이분이 호남 출신 아닌가? 맞아요. 전라도 출신이에요. 아, 그래서 홍어를 좋아했는데 네. 그거를 혐오나 모욕의 예. 표현으로 쓴 것처럼 네. 오해한 부분도 있구나. 사실 그 자료에는 그분이 남긴 트윗들이 짜집기 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진짜로 네. 호남 출신도 홍어를 좋아해서 홍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 비판한 것 갖고 맞물려가지고 그렇죠. 아, 일베구나라고 네. 하는 혐의를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한 적이 있어요? 네. 자기 트윗 전체를 봐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변성현 감독 전 작품이 뭐냐 그러면 킹메이커였어요. 그렇지. 김대중 대통령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김대중 바예요. 네. 그래서 김대중 존경한다고. 대통령을 정말 완성된 인격자로 그립니다. 적어도 일변의 김대중 바가 될 수는 없죠. 예. 그거하고는 서로 사맛대 아니야지 전혀. 그렇죠. 정말 안 맞죠. 그러니까 그때 시작된 오해가 있는데 네네네. 해소된 분도 있겠지만 네. 그 의심의 눈초리를 보게 됐다. 그건 그렇다 치고 네. 그 영화 자체로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영화 자체로만 본다면 좋지는 않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윤성훈 평론가는 저는 괜찮았어요. 이상민 씨 오셨습니다. 자. 혹시 전도연 성대모사는 할 줄 알아요? 전도연 못합니다. 예. 오늘 여성이 있어요. 아, 여성이 있어요? 아, 있어요? 스포 환자는 사퇴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기 수박이 하나도 없네요. 고맙습니다. 아하하하. 오리를 회로 먹으면 뭐죠? 회오리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 새로 왔다. 내가 봤을 적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박수 누가 안 치냐? 네,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여성이 있다는 건 누구 말한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메롱. 나도 여자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길복순. 저는 이 영화 카테고리는 그렇게 훌륭하진 않지만 끝까지 볼만은 하다라고. 네. 이 영화는 끝까지 볼 정도의 재미는 가지고 있는데 여러 영화의 느낌이 납니다. 킬빌 느낌도 나고 조닉 느낌도 나고 그리고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나고 심지어 주성치 느낌이 나는 장면도 있어요. 근데 잘 비벼져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고요. 이 작품을 통해서 변성현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공정에 대한 화두도 가져오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한 이야기도 가져오고 근데 문제는 관객들이 보고 싶었던 영화는 전도연이 화끈하게 총질 칼질하는 영화를 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 액션이 제가 변성현 감독을 꽤나 좋아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잘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더 많이 기대했는데 네. 거기는 미치지 못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볼 만큼의 퀄리티는 된다. 우리가 또 전도연이라는 배우를 다 같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설경구 배우도 진짜 멋지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기대하는 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전도연 씨가 액션하는 걸 별로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전도연 씨가 더 만약에 액션에 더 비중을 줄 거였으면은 저는 다른 배우를 캐스팅했거나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비밀을 가진 엄마와 비밀을 갖고 있는 딸의 얘기죠. 이 비밀이 어떻게 교환되느냐가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예요. 그 비밀이라는 게 그냥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봐 하는 비밀이 있고, 이거는 범죄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비밀이 있어요. 엄마는 후자고 딸은 전자거든요. 이 딜레마에 대한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너무 멋있었어요. 2탄이 나올 수 있는 포석이기도 하지만 되게 멋있게. 딸이 그러면 이제 되게 그럴 수도 딸이 그럴 수도 있고 진짜. 예. 딸이 엄마보다 훨씬 더 칼질 잘해 뭐 이렇게. 그 되게 세련된 저는 마지막 장면이었다고 생각해서 요 영화 괜찮다고 양지 변호사도 혹시 보셨어요? 이래서 확실히 같은 대상을 여러 명에게 물어보고 듣는 것도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그냥 한 줄로 요약하면 액션 말고는 볼 게 하나도 없다. 여기는 액션이 마음에 들었네. 볼 게 하나도 없다. 하고 싶은 얘기, 담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고 막 때려넣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강탕버터가 아무리 맛있어도 요 위에 삼겹살도 없고 안심도 없고 이 위에 또 무슨 피망도 없고 이래버리면 이상해지거든요. 맛있겠는데? 그래도 맛있어. 비빔밥이 의외로 만들기 어려운 음식이잖아요. 아, 그건 맞아요. 개인적으로 전도연 배우의 액션성을 굉장히 기대했었어요. 예. 근데 그게 만족시켰다는 거잖아요. 나머지 스토리는 네, 저는 싫었어요. 이상민 씨도 혹시 보셨어요? 저는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퇴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나도 보긴 봤는데 아쉬웠어요, 저는.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근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는 윤석원 평론가에 동의해요. 거기에 벌어지는 여러 인간관계 중에 하나에만 좀 집중을 했으면 훨씬 나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윅류의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많이 생각할 거 없고 그냥 단순하게 보는 맛이 있기 때문인데 이게 이 일로 가고 싶은 건지 절로 가고 싶은 건지 중간에 그 빠지는 옆길로 너무 깊게 들어가서 그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고통까지? 이분들은 재미가 없어도 끝까지 봐야 되잖아요. 끝까지 보는 게 힘들었어요, 솔직히. 아니 근데 저도 이제 OTT가 나온 다음에는 끝까지 볼 수 있는 영화의 숫자가 절반도 안 돼요. 끝까지 보기는 만들었어요. 제 말이 맞잖아요. 네, 맞아요. 자, 우리 이혼남한테도 물어봐야 되겠네. 양지열 변호사 OTT 얘기해볼까요? 코너가 생겼나 봐요. 양지열의 OTT. 고대의 아포칼립스 안 보셨으면 고대의 아포칼립스라고. 또 이혼남 맞다. 예. 이거 진짜 재밌어요. 그 그레이엄 행콕이라는 기자 저널리스트가 우리 과거 고대 문명들을 다 짚어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완전히 잘못됐을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증거들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거 다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재밌어요, 이거. 터키에 피라미드에 저런 의미가 담겨 있었어? 고고학자들은 이론에 맞춰서 그게 맞지 않는 것들은 다 버렸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 재밌게 보고 추천도 여기저기 많이 했는데 또 이제 이거를 사실처럼 믿으시는 분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가설. 예, 가설이에요. 충격적인 막 비밀 나는 알고 있지롱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자, 여기서 신장식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자, 방금 양지열의 OTT 했어. 그래요? 어떻게 봤냐? 저 이렇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짬뽕을 만들 수 있나? 그리고 이 꽃 피는 봄에 보면 좋을 만한 영화. 사실 예전에 19금 애니메이션 치코 앤 리타라고 하는 아프로쿠반 그 재즈가 어떤 역사를 갖고 왔는지를 얼마나 19금이에요? 애랑 같이 보기는 좀 그래요. 비 오는 이 봄밤에 창문 열어놓고 맥주 한잔 하면서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즐겁습니다. 이혼남이 비 오는 봄날에 재즈를 들으면서 19금 그것도 19금 애니메이션에서 굳이. 아니 장면 몇 개가 그렇다는 것이지. 왠지 슬프다. 뭐 쭉 다 19금이라는 게 아니야. 음악 얘기를 하는데 꼭 이렇게 음란 마귀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이라고 아시죠? 예, 그 빈 벤더스가 그 쿠바에 가서 아프로 쿠반 재즈를 했던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 청소부 하고 있고 구두 닦기 하고 있고 여기에 나온 치코도 굉장히 유명한 미국까지 진출했던 사람인데 사실은 구두 닦기를 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리타라는 연인을 나이가 70이 훨씬 넘어서
만나게 되는 이야기인데 음악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림체도 우리가 봤던 일반 애니메이션 그림체가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이 봄밤에 참 음악만 들어도 행복하구나 라는 생각. 그러니까 앞으로 쿠반 재즈에 대해서 빈 벤더스, 다큐멘터리의 빈 벤더스의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이 있다면 애니메이션으로는 그와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정조를 느낄 수 있는 게 치코 앤 리타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따로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새?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더 디그라고 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더 디그. 재밌습니다. 예,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영화도. 재밌죠. 굉장히 시간적 여유가. 왜냐면은 네. 이게 이혼남은 말이죠. 네. 집에 가면 TV밖에 없어요. TV랑 요즘 대화 굉장히 잘 됩니다. 스마트 TV라서 틀어놓고 뭐 틀어줘? 그럼 바로바로 틀어줘요. 사람이 아니고 TV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요즘 뭐 어쩐지 신 변호사가 자꾸 말이 좀 많아지는 것 같더니. 들어가자마자 TV한테 말 걸어. 나 돌아왔다. 차 타고 가면서도 하이 빅스비 누구 전화해줘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갑자기 생각나는 영화가 있는데 허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너무했다. 생각이 났다고. 왜 신 변호사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해? 아니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해? 인공지능하고 연애하는 거. 그다음에 인공지능하고. 마키나 뭐 이런 걸로 갈까? 엑스마키나. 그거 재밌지. 네. 엑스마키나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다 아이디 공유하고 있나? 인증하라고 인증하라고 하긴 오더라. 인증하라고만 하면 돼요. 인증하라고 오더라. 모든 OTT 중 넷플릭스가 그 용도로는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네. 그래요? 찾아보면 보석 같은 시리즈들이 많이 있어요. 알려줘. 네. 말 나온 김에 다 성인이니까 몰라. 네. 말 나온 김에 신장식 변호사를 위해서 외면하고 있어야지. 제가 이 시리즈를 5편까지 봤는데 제목을 몰라요. 틀면 야한 장면이 나오는구나. 5편이나 봤는데 저도 기억이 잠시만요.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소개팅은 급하구나. 언제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로 며칠 전에 지하철을 탔는데 뉴스공장 다스베이다 소개팅 세 마디 하셨는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세 마디가 네 소개팅 뉴스공장 다스베이다 소개팅. 소개팅을 하면 제 인생에 화영연화가 시작되는 겁니까? 그런 억측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소개를 받는다고 하지 않았죠? 고맙습니다. 근데 진짜로 받았는지 물어보는 사람 많습니다. 받았는지. 네네네. 하게 되면 공개적으로 크게 할 거라니까. 근데 아니라고 하면은 안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시켜줄게. 이혼도 시켜줄게. 나 이혼 전문 변호사야. OTT 뭐예요? 서브미션이라는 작품이에요. 서브미션? 네. 보석 같죠, 진짜. 네. 딱 틀면 화면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브미션 하고 있어. 새로운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면 쟤도 그러면은 여지 없어. 네. 이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면 이 세상엔 전쟁, 테러 이런 거 없습니다. 보노보야? 네. 이게 5편까지 나왔어요? 근데 1편에서 이렇게 다 나온 것 같은데. 아니 또 새로운 5편? 인물들이 계속 등장한다니까. 그렇구나. 네. 거의 없다님 고맙습니다. 모쏠에서 사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얘기 좀 하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지난주에 이재명을 검찰이 어떻게 거짓말로 때려잡고 언론은 어떻게 거기 부역하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잘 드러난 한 주예요.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김문기 재판이라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잘 아는 사이인데 모른 척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재명과 김문기는 카톡을 주고받는 사이다.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언론도 가서 특별했지. 알고 보니까 이재명 카톡 공식 채널이야. 이건 마치 TV에서 연예인 광고 받는데 너 연예인 지인이지? 이렇게 말하는 수준인 거예요. 검찰이 그런 짓을 한 거야. 그리고 언론은 그걸 받아 써준 거야.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방에 CCTV가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뇌물을 주고받냐.
근데 검찰이 그거 작동하지 않는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이야, 이거. 거짓말이야. 실제로는 작동하는 진짜야. 그걸 그대로 또 언론에서 보도했죠. 또 하나는 유동규 양반이 진술이 바뀌었어요. 2022년 하반기에. 근데 원래 진술을 내놔라.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재판부가 유동규라는 사람이 진술을 바꿨는데 왜 바꿨는지 그걸 계속 물어봐요. 왜냐면 본인이 그 진술을 바꿈으로 인해서 본인이 10년 이상 감옥 갈 것을 다 털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거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 당연히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무슨 말을 했어. 이걸 내놓으라고 그랬거든요. 검찰이 없대. 거짓말이야. 개구라야. 그러면은 왜 이때는 이 얘기했고 이때는 왜 이야기했느냐라고 반대 신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변호사가. 그렇죠. 이때는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왜 이때는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바꿨어요? 왜 바뀌었어요? 형량이 줄었잖아요. 예,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전부 다 제출을 해야 돼요. 조사했는데 안 내놓는 거예요. 그거를. 안 내놓는 거예요. 일부러 안 내놔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없다. 왜 없냐? 검사가 바뀌어가지고. 아, 그건 말도 안 되는 말도 얘기예요. 안 되는 소리지. 같은 반부패 수사부인데 검사 바뀌었다고 소리가 날라가? 검사가 바뀌면은 그 뭐 기록을 가져갑니까? 기록을 전부 다가 넘겨놓고 갑니다. 기록은 전부 다 넘겨주고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당연하죠. 검사가 바뀌어서 기록이 없어졌다. 이 말이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아니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옛날에 수습할 때 타이프라이터로 찍었던 기록은 없어진 경우가 있는데 서버에 저장돼 있는 기록이 없어질 리가 검사가 말이 안 돼. 그게 가능해? 개인 PC도 아니고 이건 검찰청 서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죠?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이거 제출하라고 기사를 수십 개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없다고 기사 쓰는 거예요. 조국 때는 또 왜 이렇게 조국만 때리냐. 권력합시다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그렇죠. 살권수. 근데 이제는 검사가 권력을 잡았잖아. 그러면 그들을 감시해야 되잖아. 여전히 검사 편이야. 그러니까 원래 검사 편인 거야. 그때도 검사 편을 들고 지금도 검사 편을 드는 거예요. 그 김문기 사건 같은 경우는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느냐는 사실은 이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아니에요. 당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게 법조문에는 뭐 그 자신의 경력, 학경력을 거짓말로 공표했냐. 당선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풀리고 네. 그런 걸 어떤 사람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대한 거는 아예 대상이 아니에요. 행위라는 게 있어요. 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그날 술 안 먹었어. 그 사람이 나를 지지하기로 했어. 이런 거를 사실이 아닌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당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예요. 근데 사람을 알았느냐 안 알았느냐가 행위냐. 법리상의 쟁점은 사람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행위라고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고 영장을 청구했을 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했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유동규에게 일임하다시피 했고 민간사업자들에서 맡겨놓고다시피 했고 그래서 배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세하게 내용도 안 들여다보고 그냥 다 도장 찍어주고 해줬다. 근데 이제 김문기라는 사람이 그 내용을 보고했었고 하나하나 일일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게 지금 거짓말이다 이 논리인 거예요. 두 개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저는 봤을 때 이게 유죄의 목적이 아니라 가까이 지냈던 사람, 해외 출장까지 갔던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 파렴치한 인물로 만드는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다. 그게 목적이에요. 네. 실제로 처벌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사람을 그렇게 만들려고 재판까지 몰고 간 거죠. 그리고 거기에 언론이 철저히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모른 척 하는 건지 모르고 있는 건지. 모른 척 하는 거지. 카톡 공식 채널이잖아. 둘 간의 개인 대화방이 아니잖아. 그럼 그렇게 크게 써줘야 되잖아. 이 뒷부분을 안 써준다는 거예요. 저도 뭐 예전에 이제 뭐 2020년까지 정치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 또 슬픈 얘기를 하려고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카톡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저는 카톡 친구 추가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선거하면서 사람들하고 워낙 친구 맺기를 많이 해서 15,000명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친구 추가가 안 돼요. 그쪽에서 말을 걸어야 대화방이 열려요. 이런 사실 모르셨죠? 떨어지기만 4번 떨어진 제가 그럴 값에 시장 2번 하고 도지사 1번 했던 양반의 카톡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카톡을 보내고 주고받고 일방적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랬겠어요. 이거는 이재명 아니라 정치인들이라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공식 홍보 채널에 들어왔다고 그거를 네가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TV 앞뒤가 안 맞아요. TV 광고 틀어놓고 그거 본 사람한테 너 봤지? 너 봤지? 그러면 상대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진짜로. 거기에 김문기 씨가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서로 카톡을 주고받는 사이라는 거야. 카톡 주고받는 사이로 하면 한동훈하고 김건희가 최고지. 카톡 주고받는 걸로 하면 그게 제일 많지 않아요? 아니, 거기서 제가 왜 나옵니까? 그렇게 방송하셨습니까? 물론 그렇게 방송하리라고 제가 의심치는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센스쟁이. 자, 또 하나는 대통령실 사진 신장식 변호사도 그런다고 하는데 나도 매일 정말 재밌는 거다. 매일 들어가서 보시라. 30분 동안 봤다니까 진짜. 정말 재밌. 22장인가? 그렇잖아. 요 포즈하고 뒤로 돌아보는 포즈하고 있잖아.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전속 사진사 장철영 씨를 방송에서 모셨어요. 오케이. 네. 장철영 씨를 모셔가지고 이런 사진 뭐냐 그랬더니 제정신이 아는 자이기 때문에 당장 잘라야 된다. 순천만을 갔으면 뭐를 찍어야 되냐면 자 정원 박람회잖아요. 한국식 정원이란 무엇인가를 가운데다 놓고 그 주제에 맞춰서 대통령의 동선을 따라가겠다. 너무 당연한 거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면 이게 공적 행사에 네. 간 기록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사의 성격을 드러내야 되거든. 이 행사의 목적이 뭐고 취지가 뭐고 이 행사 사진을 가장 많이 볼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진도 찍기는 찍는데 이거는 여사님 선물용으로 따로 이렇게 따로 드리는 거래요. 그 다음에 이분이 기자가 자기한테 전화를 작년에 했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위험한 얘기 아니야. 네, 위험한 얘기야. 전화가 왔는데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 문재인 대통령 때 여사님을 뭐라고 불렀냐. 여사를 여사라고 부르지 뭐라고 불러요?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실에서 VIP2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VIP2가 어딨어. 그러니까 청와대 VIP는 딱 한 사람밖에 그렇죠. 없는 거다. 그리고 언제부터 그렇게 불렀답니까? 제가 전화를 받은 것은 작년 하반기입니다. 기자한테 확인 전화를 받은 것은. 그리고 언제부터 그렇게 불렀느냐고 자기가 물어보니까 취임 직후부터 그렇게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불렀다라고 본인은 들었다. 내가 공동정권이라고 했잖아. 네. 나는 그 징후를 처음 느낀 건 2층하고 5층을 같이 쓴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공간을 공유한다. 없는 일이야. 백악관의 오벌 오피스는 대통령 공간이에요. 오벌 오피스. 근데 거기 부인이 공유한다.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용산 이전하고 나서 했던 얘기가 2층과 5층을 대통령과 부인이 번갈아 공유한다 그랬거든. 그때부터 야 이거 공동정권이다. 저도 이제 대통령 사진을 워낙 재밌으니까 보는데 최근에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아예 김건희 여사 거만 따로 묶음을 만들어요. 따로 카테고리를 따로 대통령실 갤러리인데 김건희 여사는 순천만 정원 박람회를 방문했습니다 하고 아예 20몇 장을 따로 묶어요. 이건 온 국민이 보라고 만든 갤러리를 따로 만들어요. 나는 이게 권력의지의 표현이라고 본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냐고. 왜냐면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거든. 되게 짜증나는 게 저 순천 출신이거든요. 순천만 정원 박람회 4년 만에 다시 열렸고요. 이게 어린이 대공인지 순천만인지 어떻게 알아? 이거 22장 사진이 다 그래요. 이걸 봐가지고 여기 어딘지도 몰라. 이거 어린이 대공 관람차 같잖아. 미국인지 일본인지 뭐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인지 알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뭐 행사의 목적, 메시지, 누가 오디언스, 누가 보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일도 없고 VIP2의 심기만 경호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장철영 전속 사진가께서는 보시더라. 제가 흥분한 이유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으면 나중에 여사님이 봤을 때 아 내가 어디 가서 찍은 사진이지? 라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배경이 잘 나오게 찍어줘야지. 이게 뭐야. 그래서 흥분한 거예요. 잘한다. 다들 변호사들이다 보니까 사는 방법은 알아.
나는 대통령 부인한테 권력 의지가 있다고 봐. 그래서 나는 출마할 수 있다고 봐. 그런 상상을 머릿속에서 계속 한다고 봐, 난. 뭐 출마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 긴 머릿속에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2부속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VIP2인데 무슨 제2부속실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부속실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대통령이나 부인이나 거기서 내려오는 오다는 같은 무게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고 누가 그랬을 거야. 아마. 장철영 제2부속실이 없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감사하네. 예. 예. VIP2 오늘 예, 청취율 조사 기간이기도 하지만 뉴스아이키 꼭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 얘기도 물어봤어요.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때도 발가락 양말 사진, 뭐 담배 피는 사진 이런 그렇지. 것도 나오지 않았느냐. 그것도 맥락이 있어야죠. 어떤 시점에서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모를 좀 부각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거나 TPO에 맞았을 때 그럴 때 이제 사후에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그때 이렇게 내보내는 건데 저건 맥락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전속 사진사도 따로 있는 것으로 자기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정도였다. 전속 사진사가 따로 있다. 따로 있다라고 자기는 들었대요. 그리고 에디터도 따로 있다. 그분들도 이제 사진 인맥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에디터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시더라고. 마지막 최종 컨펌을 받겠지. 에디터가 고른 다음에 컨펌을 받겠지. 네. 근데 에디터가 대통령 부인은 이런 거 골라주면 좋아한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양반 이제 전문가라서 일본 갔을 때 안도 다다오 그 건축가. 근데 그 사진을 그걸 골라오셨더라고요. 이거 왜 골라오셨어요? 그랬더니 이게 정말 제정신이 없다는 사진의 표상입니다. 똑같은 사진을 포즈만 조금 다른 사진 4장을 올렸더라고요. 사진 작가로서 용납이 안 됩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훌륭한 분이 한 분 계셨네. 그래서 오늘 그 인터뷰를 끝내고 아유 조만간 겸죽 먹으러 오겠구나. 그래서 겸죽 드시러 오시겠구나. 아 참 이 MBC의 둥지를 틀고 첫 시청률 조사예요. 이거 잘 나와야 되거든요. 잘 안 나오면 신장식 변호사 여기 계속 나옵니다. 제일 먼저 와 계시겠죠. 제가 지금 여기서 계속 이쪽 이 사진을 보고 있었는데, 미장센적인 면을 보자면 이분이 이제 포즈에 완전히 자신이 붙으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세가 아닙니다. 어깨는 앞으로 웅출인 다음에 목은 뒤로 빼고 눈을 지그시 감는 사진이란 말이죠. 네. 근데 배경을 다 날리는 와중에 이 가운데 피사체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럼 이 자세로 찍습니다 하고 최소한 5장 이상을 찍었다는 얘기인데, 완전히 자신감이 붙으신 것 같아요. 마치 영화 포스터 보는 것 같거든요. 홍상수 영화 중에 누구의 딸도 아닌 혜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정말 근본 없는 사랑에 대한 얘기거든요. 말들 참 심하게들 하네. 아니 영화 주인공 같다고. 영화 포스터. 아니 거비 너 아까 뭐라 그랬냐고 방금. 여보 사랑해. 약간 이거는 영화 포스터라기보다는 그 웨딩 사진 느낌이에요. 만약 권력이 여기 있다면 사실 이런 사진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 분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1대1로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을 땡겨올 수 있다. 내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다가가면 사람들을 매혹시킬 수 있다. 그거를 대량 생산한 거야 지금. 넘어올 거지 그러면서.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랑 통화했던 녹취록 보면 오빠라고 그랬나? 대통령실 가면 와서 밥 한 끼 먹자. 뭐 이런 유의 이야기들이. 모든 관계를 사적으로 만들고. 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저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뭐 웬만한 부당 나한테 안 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를 대량 생산해가지고 지금 뿌리고 있는 거지 막. VIP2라고 불리고 있다. 예. 아, 이거 고급 정보다. 깜짝 놀랐어요. 저 끝나기 전에 한마디만 해도 됩니까? 정준희 교수님 잘 아시잖아요. 네. TBS에서 정준희 교수님이 하던 언론 비평 프로그램 대한민국에서 딱 하나 남아 있었던 거. 정준희 해시태그가 종료가 됐어요. 짤짤이 쇼도 종방했더라고요. 네, 짤짤이 쇼도 날아갔고요. 그래서 정준희 교수가 직접 자기 이름으로 채널을 만들었거든요. 아하. 꼭 제가 그 채널에 출연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네, 이름 살짝 바꿨어요. 어떻게요? 정준이의 해시 TV로 바꿨습니다. 정준희 교수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지식 많고 많이 배운 설명충이거든요. 설명충. 네. 이 해시 TV라는 이름을 정한 것도 다 이유가 있고 다 의미가 있습니다. 많이 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하시죠. 하하하, 좋아요. 갑니다. 지금부터 1년이 모든 걸 결정할 거라고 봐요. 지금부터 1년이 총선을 결정할 것이고, 총선이 윤석열 정부의 운명을 결정짓겠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1년이 모든 걸 결정짓는 기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같이 잘 버티자. 끝! 네?